자, 공소장의 기재사항입니다. 자, 공소장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의무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의무적 기재사항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 조문갑니다. 254조 3항인데요.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1, 2, 3, 4를 묶어볼게요. 자, 공소장에는 피고인 밑줄, 자, 피고인의 성명을 적어야 되고요. 만약에 피고인의 성명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명 적어야 되고요. 공소사실 적어야 되고요. 적용 법조를 적어야 됩니다. 자, 규칙 가면요. 자, 규칙에는, 자, 공소장에는 방금 읽었던 형소법 254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성명을 적거나 뭐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그거 적어야 되겠죠. 뭐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그쵸? 그리고 또 적어야 되는 것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거 밑줄 긋게요.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사건 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과거에 승진 시험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사건 번호는 빠진다. 그리고요. 여기서 피고인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소사실 적어야 되는데 이 공소사실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를 가봅니다. 다음 페이지 공소사실 나와 있죠. 여기 조문 가보면 공소사실의 기재에는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해서 특정시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를 화살표를 하시고 방금 읽었던 시일, 장소, 방법을 특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이런 사항이 적혀져 있어야 이를 판단하는 법관이 공소사실, 시일, 장소, 방법을 읽어보고 피고인이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관련된 법조문을 적용하겠죠. 자, 근데 검사가 공소장에 죄명이나 법조를 적을 텐데요. 죄명 법조가 잘못 적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에는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 그 죄가 자기는 횡령이다. 그 횡령죄 조문 적겠죠. 근데 법관이 읽어보니까 아니 이건 횡령이 아니야. 배임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2번 죄명, 4번 법조는 사실관계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요. 요 5개 효과 나와 있죠. 죄명을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이런 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만 제대로 적어라? 그쵸? 요 3번 공소사실만 제대로 적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죄명과 법조는 저절로 나오니까요. 자, 됐고. 그리고 뭐 여기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나와 있는데 뭐 체격이라든지 키, 인상착의 뭐 이런 것들 있죠.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지고 있겠고. 그리고 규칙에서 보았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현재지 이런 것들 다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그 공소장 1번지 할 때 거기 관련된 판례 나오는데 여기 양가로 1번에서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요 특정 밑줄 긋이고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 외에 어떤 것을 적어도 되는가 관련해 가지고 자,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전과 적게끔 되어 있습니까? 전과 1범, 전과 뭐 3범 이런 것들. 응? 그런 거 적어도 되느냐? 이 문제인데 판례가 적어도 된대요. 이거 적어도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어도 된대요. 일단 필기는 하시고 판례는 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친구가 소년부의 송치가 되었다는 얘기, 소년부 송치라든지 되고요. 그리고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뭐 직업 없음 이런 거 적었다는 겁니다. 이거 된다는 겁니다. 판례가. 이런 거 필기해 두시면 되고요. 역시 관련된 판례는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소사실 적을 때
시일, 장소, 방법 적게끔 되어 있잖아요. 즉, 뭐 2020년 1월 1일 날 서울역에서, 그치? 서울역에서 A가 B의 이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뭐 몽둥이를 들고 후려쳤다. 이런 식으로 시일, 장소, 방법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게끔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된 판례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됐고. 자, 규칙 다시 2항을 가보면 1항 1호에 규정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해야 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명을 적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하나씩 배우도록 합니다. 자, 쭉 내려와서 1번 갑니다.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첫 번째, 특정의 방법입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성명은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다. 모르면 안 적어도 된다. 이 뜻이죠. 자, 그 기재에 또 오기가 있다 하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인상체격, 사진 첨부하는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는 거예요. 특정의 방법으로 뭐다? 인상체격을 적거나 사진을 첨부하거나, 그치? 뭐 이런 내용들 적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또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적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 몰라도 뭐 인상체격, 그치? 이 사람이 뭐 본적 얘기하겠습니까? 뭐 주소 얘기하겠습니까? 뭐 생년월일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요 인상체격을 적거나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특정의 정도입니다. 그쵸? 방금 여기 인상체격 사진 첨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되죠. 자,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했을 때 요 뒤에 저 피고인 측에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겁니다. 이때는 검사가 피고인 표시 정정을 합니다. 정정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정정을 하는 것이지, 자, CF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 밑줄 그으시고 X. 차이가 뭐냐? 정정을 하게 되면요, 이건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즉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은요, 정정과는 달리 법원의 허가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도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는 정정이다. 정정. 정정에다 색깔 칠할게요. 변경이 아니다. 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정도면 되고요. 만약에 if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정정을 안 해요. 검사가 정정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정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리느냐면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판결을 때린다. 결정 아닙니다.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다 색깔 칠할게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이 판례도 뒤에 다시 나와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성명문을 모형했다고 했죠? 그러면 표시장애 착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정이기 때문에 변경 절차를 요하지도 않고 따라서 허가사항도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색깔칠 하시면 돼요. 무수히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불특정 효과 나와 있죠. 자, 방금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 같은 경우 특정시켜야 되는데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라면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때립니다. 판결. 결정하면 틀려요. 기출된 적 있어요. 결정은 아니다. 방금 여기서 보았던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타인 성명 모형 관련해서도 판결이듯이 불특정이 되면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 때립니다. 시험 2번 나왔네요.
해경 승진, 국가직 9급, 뭐 등등 2번 이상 나왔어요. 자, 죄명을 갑니다. 죄명도 적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공소사실이 복수인 때에는 모두 표시해야 되나?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일괄 표시하였다 하여 죄명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은 특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정된 것으로 본다. 일괄 표시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판례가 여기 나오죠.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죄를 일괄 표시 동그라미 하였다 하여도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대요. 그랬다면 특정으로도 볼 수 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요. 특정으로 본다. 그래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괄 표시했는데 알아차릴 수 없다면 특정이 아니겠죠. 근데 이것은 알아차릴 수 있다 했으므로, 그렇죠? 알아차릴 수 있다 했으므로 일괄 표시도 된다. 이런 말이죠. 오기 효과 받고 공소사실, 방금 법조문 봤죠? 시일, 장소, 방법을 적어라. 자, 밑에 판례입니다. 자, 공소장에 일시, 장소, 방법을 적도록 한 취지는 역시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동그라미 1번, 방어권 행사 용의 동그라미 2번. 앞에 서면주의랑 똑같죠? 똑같아요. 취지가 똑같아요. 자, 끊고요. 그래서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일부가 다소 불명하다라도 다른 사항들에 의해서 특정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가 다소 불명하더라도 된다. 이 뜻입니다. 일부 요것도 된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 다른 사항들에 의해서 특정할 수가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이런 요건을 구비했을 때 되는 거예요. 다음, 자,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 개괄적 동그라미 쳐볼게요. 개괄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치? 중요한 말은 개괄적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다면, 즉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이 뜻이죠. 그러니까 개괄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요거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때는 특정되었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야 되는데요. 상반되는 판례가 나옵니다. 개괄적이란 말이 무조건 특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개괄적이라는 것을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자, 방어권 행사가 된다면 그때는 여기 본 것처럼 위법은 아니지만 특정되었기 때문에요. 특정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은 아니지만 개괄적 표시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그래서 방어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방어권 행사를 못한다면 그건 특정으로 보질 않아요.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위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판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시고 쭉 내려와서 여기 볼까요?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여, 여기도 개괄적 나와 있죠? 그에 대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방어권 행사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쵸? 가능하다면 그때는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가 색깔인 거예요.
저 뒤에 가면 상반되는 판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판례입니다. 특정의 정도네요. 정도. 자, 공소사실 기재는 방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일성을 인정할 정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시, 장소, 방법을 적게 되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어라. 추상적 사실관계를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법관이 판단을 못해요. 자, 일시, 장소, 방법을 적을 때에 올라가 보면 요 판례 별표입니다. 출제가 참 많이 된 건데요. 자, 시일은 어떻게 적고 장소는 어떻게 적고 방법은 어떻게 적으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걸 읽어볼게요. 시일은 이중기소,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야 되고 장소는 토지 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어느 법원이 판단하는지가 나오니까요. 방법을 적을 때에는 구속 요건을 밝히는 정도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장소는 어떻게 적고 시일은 어떻게 적고 방법은 어떻게 적어라. 요 그대로 나와요. 출제.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읽어보셔야 돼요. 그대로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해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시 방금 봤죠? 여기 일시 봤잖아, 그치? 여기 나오네요. 일시는 공소사실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가 되었다면 그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개괄적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되지만 여기도 된다는 이유가 뭐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개괄적 쓰고 있지? 개괄적이라는 말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개괄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 여기서. 그치? 이중기소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라. 근데 여기는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가 없어. 그치? 판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적었다는 것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개괄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특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별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색깔 없이 그냥 갈게요.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그냥 놔둘게요. 자, 됐고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도 개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요 판례 별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뭘까요? 여기서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밑줄. 살인죄에 있어서 일시, 장소, 방법은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닙니다. 그치? 우리 살인죄 조문 아시죠? 형법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라고. 그래서 살인죄는 살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 장소, 방법은 구성 요건도 아닐 뿐더러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더라도 개괄적으로 적으면 된다. 요 살인죄는 요 개괄적이 됩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는 요 살인죄를 색깔칠 하시고요. 개괄적 색깔칠 하시면 돼요. 출제 많이 됐어요. 자, 공동정범을 갑니다. 자, 공동정범은 자, 여기서 공모 공동정범이네요. 공모에다 밑줄 그어볼게요. 공동정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형법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법 안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서 공모만 한 공동정범을 공모 공동정범이라 합니다. 즉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인을 공모했어요. 응? A 갑을 죽여라. 요 갑을 피해자라 하면 이 갑을 죽여라 이렇게 공모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 A가 주모자입니다.
두목입니다. 두목. 두목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두목이 움직이던가요? 영화에서 보듯이 두목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A는 공모에만 참여했고 실행행위는 안 합니다. 실행행위는 요 졸개들이 합니다. 졸개들이. 요 졸개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살해를 하죠. 그쵸? 근데 A는 가지 않아요. 두목이니까. 그래도 A가 뭐가 돼? A가 공모 공동정범이야. 즉 현장에 가지 아니한 A에게도 살인죄의 공범이 됩니다. 그게 공모 공동정범인 겁니다. 됐어요? 그런 얘기죠. 자, 살인 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실행행 장소가 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살인 자극이 필요 없다며. 자, 뭐만 되어 있다면 공모관계. 요 공모관계라든지 정범의 실행행위. 그치? 정범 누군데? 요 B씨죠, B씨. 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다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요거 특정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특정으로 본다. 그쵸? 굳이 인적사항 필요 없어요. 뭐 인적사항 뭐 필요 있어? 살인죄인데. 그리고 일시 장소 굳이 표시가 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뭐만 나오면 된다? 공모관계. 그리고 정범의 실행행위. 요것만 표시가 되면 된다. 별표 많이 든 판례입니다. 그것도 별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여기도 공모. 공모나 모의 판시는 공모나 모의나 같은 말이지. 판시는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공모니까요. 의사 합치가 성립된 것만 밝혀지면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도 공모나 모의는 공모나 모의 요것만 인정하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당의 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방법, 각자 분담, 역할 등을 상세히 적을 것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뭐는 적어라? 그치?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 요 정도만 적으면 공모나 모의를 어디에서? 공모 공동정범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서 옅은 색깔로 색깔 칠할게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